요즘 미국 명문대학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심장이라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의 유명 셰프가 이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대학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달성한 이 한국 셰프의 강연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데요. 특히 한식의 해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들조차 기립박수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강연을 계기로 스탠포드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스탠포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라이언 브라운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글로벌 테이스트라는 요리 동아리에 가입했죠. 저희 동아리는 2, 3개월에 한 번씩 캠퍼스에서 팝업 식당을 운영하는데 매번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선보이면서 학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왔어요. 특히 저는 아시아 음식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식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한식은 다른 아시아 음식들과는 달리 발효 음식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 독특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한식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동아리에서도 한식보다는 일본, 중국 아시아권이거나 유럽권 음식을 많이 시도해봤었거든요. 그러던 중 지난달 스탠포드에서 글로벌 음식 문화 강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많은 강연자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제 눈에 띈 강연자는 한국의 유명 요리 전문가 류수영 셰프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마침내 진정한 한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연장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다른 강연자들도 내용이 좋았지만 역시 저는 류수영 셰프가 제일 인상적이더군요. 류수영 셰프가 강연장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그의 요리 영상이 수억 뷰를 기록했다는 소개가 나왔을 때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죠. 나지막하게 영어를 쓰면서 강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원래부터 셰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본업은 배우라고 하는 점에서 더 놀랍더라고요. 장문화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한국의 전통 장류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수천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발효 과학의 결정체라는 설명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거든요. 옆자리의 교수님도 열심히 노트를 적더라고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실용적인 접근이었어요. 편스토랑에서 요리를 처음 배우는 남편들을 가르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요리는 더 이상 특정 성별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죠. 그 말에 강연장 곳곳에서 공감의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강연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앞줄의 교수님들부터 뒷자리의 학생들까지 모두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강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강연이 끝난 후 로비에서는 더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죠. CNN, BBC 같은 해외 매체의 특파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현지 신문사 기자들도 줄을 이었어요. 다음 날 시연회는 더욱 특별했어요. 류수영 셰프는 시연 메뉴로 치킨 떡볶이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더라고요. 한국의 음식과 현대 트렌드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메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식 두 가지를 결합한 거죠. 시연은 마치 하나의 공연 같았어요. 먼저 치킨을 굽는 과정은 더욱 놀라웠어요. 1인분씩 뒤집어서 고기를 익혀주면서 소금 새꼬집이랑 기름을 한 바퀴 두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치킨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닭이 잘 구워지자 대파를 넣었고 이어서 떡을 넣었어요. 닭기름과 파기름이 떡의 속까지 잘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념 소스를 만들 때는 정말 많은 재료가 들어갔어요. 고추장을 베이스로 하되 다진 마늘은 물론이고 설탕과 간장, 케첩까지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더군요. 여기서 소스는 끝이 아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요네즈와 연유, 그리고 꿀을 넣으면서 치킨 떡볶이는 마무리가 되었죠. 완성된 요리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바삭한 치킨과 쫄깃한 떡이 매콤달콤한 소스와 만나니 뭔가 굉장히 낯설면서도 익숙한 맛이 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스의 밸런스예요. 매운맛이 혀끝을 스치다가 달콤함이 뒤따르고 마지막엔 고소함이 입안을 감싸는데 이런 맛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싶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청중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특히 동양 음식을 잘 못 먹는다던 역사학과 교수님이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라면서 3번이나 더 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프랑스 유학파인 교수님은 이건 분명 미슐랭 스타급이에요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런데 시연회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미카코가 자기 친구들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알고 보니 그녀는 교토의 유명 요리학교 출신으로 할아버지가 도쿄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더군요. 한국 음식이 유행하는 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한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과해.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시는데 요즘 한식이 유행하는 바람에 진짜 일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거기에 리우펑까지 가세했어요. 그는 중국 베이징 요리학교에서 수석 졸업했다고 늘 자랑하고 다니던 학생이었죠. 이날따라 유독 말이 많았어요. 사실 한국 음식의 뿌리는 다 중국에서 왔잖아. 발효 음식도 장류도 다 중국이 먼저 시작했어. 치킨 요리도 원래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거고 한국은 그냥 따라한 거지. 특히 리우펑의 말에는 뭔가 불순한 의도가 느껴졌어요. 두 사람의 태도는 단순한 음식 문화 비평을 넘어서는 것 같았어요. 미카코는 일본 음식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도 한식이 최근 일본 음식의 인기를 위협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고, 리우펑은 마치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듯 한식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죠. 미카코와 리우펑이 저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오늘은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거든요. 대신 제가 알고 있는 팩트들을 하나씩 짚어나갔죠. 미카코, 뉴욕타임즈 이번 달 기사 봤어? 맨해튼에서 가장 예약이 힘든 레스토랑 탑5에 한식당이 2곳이나 들었더라. 제가 차분히 말을 시작하자 미카코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이어서 리우펑을 향해 말했죠. 중국이 원조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고 솔직히 음식의 기원을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뉴욕 피자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잖아. 중요한 건 그 음식을 얼마나 발전시키고 재해석했느냐는 거라는 걸 왜 모르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리우펑이 발끈했어요. 너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기서 제일 어린 주제에. 미카코도 가세했죠. 서양인이 무슨 한식을 그렇게 옹호해. 일식이나 중식처럼 완성된 음식을 배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때 마침 시연회에 참석했던 요리계의 하버드대학교 출신의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대화를 듣고 멈춰 서셨어요. 방금 전 시연에서 보여준 치킨 떡볶이는 정말 훌륭한 퓨전 요리였어요. 인정해야 되는 건 인정해야 발전이 있답니다. 교수님의 한마디에 미카코와 리우펑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실제로 그들은 이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건 팝업 식당을 준비하면서부터였어요. 한식 시연회 이후 저는 곧바로 동아리 정기 모임에서 이번에는 한식 팝업 식당을 열면 안 되냐고 제안했어요. 평소 저희 동아리는 이탈리안이나 멕시칸 음식을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더구나 요즘 캠퍼스에서 K-팝과 K-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타이밍도 좋았죠. 제 제안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저희 동아리의 에이스로 불리는 한국 유학생 유정이었어요. 유정이는 서울의 한 유명 요리학교를 나온 실력자였죠. 평소에도 한식의 현대화에 관심이 많았던 유정이는 제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미카코와 리우펑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미카코의 태도가 거슬렸어요. 그녀는 일본 교토의 전통 있는 요리 가문 출신이라는 걸 내세우며 한식은 일식에 비해 섬세함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리우펑은 더 나아가 중화 사상이 매우 심해서 다른 나라가 잘하면 그냥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중국의 5,000년 역사를 거론하면서 한국 음식은 결국 중국 음식의 아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솔직히 한식 하나 제안했다고 저렇게 물어뜯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냥 제가 보기엔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런 태도의 이면에는 더 복잡한 감정이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미카코의 할아버지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도쿄의 유명 스시 레스토랑 주방장이었는데 최근 한식의 세계적 인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요. 리우펑의 경우는 더 정치적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중국 정부의 문화홍보 부서에서 일하면서 평소에도 중화 사상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식 팝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20명의 동아리 회원들 중 15명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유정이와 저는 곧바로 메뉴 개발에 들어갔죠. 저희가 생각한 건 단순한 한식이 아닌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식이었어요. 특히 저는 그때 먹었던 치킨 떡볶이에서 영감을 받아 퓨전 메뉴를 제안했어요. 떡갈비의 풍부한 육즙을 버거에 접목한 떡갈비 버거와 고추장의 감칠맛을 파스타에 녹여낸 고추장 크림 파스타였죠. 유정이는 이런 퓨전 메뉴도 좋지만 한식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메뉴도 필요하다며 제육볶음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준비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미카코와 리우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의 발목을 잡으려 했죠. 재료 주문 목록을 실수로 잘못 전달한다거나 저희가 예약해둔 주방 시설을 다른 동아리와 중복 예약하는 시기였어요. 심지어 오픈도 하지 않았는데 SNS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식 팝업의 위생 상태가 의심된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뜨렸죠. 같은 동아리이면서 왜 제 얼굴에 먹칠하는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도중 이런 방해 공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소문을 들은 학생들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보였거든요. 위생이 의심된다는 소문을 들은 학생회는 특별히 주방을 점검하러 왔다가 오히려 저희 깔끔한 주방 관리에 감탄했죠. 주변의 한인마트 사장님들도 저희 열정을 응원해 주시면서 좋은 재료들을 특별가로 제공해 주셨어요. 드디어 팝업 식당 오픈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부터 유정이와 저는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를 시작했죠. 특히 떡갈비 버거의 패티는 하나하나 손으로 치대서 만들었어요. 고기의 결을 살리면서도 단단하게 뭉쳐야 육즙이 살아난다는 유정이의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고추장 크림 파스타의 소스도 특별했어요. 이탈리아 크림 소스의 기본 비율에 고추장을 섞어서 우유로 농도를 맞추는 과정이 꽤 정교했어요. 제육볶음은 유정이의 가족 비법으로 만들었어요. 돼지고기를 절이는 과정부터 남달랐죠. 보통은 고추장 양념을 바로 버무리지만 유정이는 먼저 배즙에 고기를 재워뒀어요. 배의 천연 요소가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였죠. 거기에 매콤한 양념을 입히니 부드러우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살짝 긴장됐어요. 미카코가 퍼뜨린 루머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기우였죠. 오히려 그 소문 때문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아시아 음식을 연구하는 교수님 몇 분도 오셨더라고요. 첫 주문은 떡갈비 버거였어요. 건축학과 학생인 제시카가 시킨 건데 그녀의 반응이 잊히질 않네요. 첫 한 입을 베어 물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거든요. 당연히 흔하게 파는 버거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거냐고 레시피가 궁금하다고 하면서 감탄했죠. 고추장 크림 파스타도 데이트였어요. 특히 이탈리아 유학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먹어보고는 오히려 레시피를 물어보더라고요. 고추장의 감칠맛이 파마산 치즈의 풍미와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맛을 만들어낸 게 신선했다나 봐요. 하지만 가장 큰 인기를 끈 건 의외로 제육볶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매워 보인다며 망설이던 손님들도 한번 맛보면 계속 젓가락을 멈추지 못했죠. 특히 유정이가 특별히 준비한 계란국이 큰 역할을 했어요. 얼핏 보면 심플한 스프 같지만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우려낸 육수에 달걀을 풀어 만든 이 국물이 매콤한 제육볶음과 환상의 조화를 이뤘거든요. 미카코와 리우펑은 저희 성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팝업 첫날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미카코는 이건 한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음식이라며 비아냥거렸고 리우펑은 다음엔 중식 팝업을 열어서 진정한 아시아 음식을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식 팝업은 이틀 동안 준비한 음식이 모두 완판됐고 학교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을 정도니까요. 팝업의 성공 이후 유정이와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어요. 바로 실리콘밸리 대학생 요리 경연대회 참가였죠. 이 대회는 스탠포드, UC 버클리, 산호세 주립대 등 실리콘밸리 주변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꽤 큰 대회이기 때문에 커리어 쌓기에도 아주 좋은 기회였죠. 특히 올해는 전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고 해서 한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선전은 의외로 쉽게 통과했어요. 저희는 김치 리조또를 선보였는데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김치의 시원한 맛과 리조또의 크리미한 맛의 조화가 완벽했거든요. 게다가 김치를 잘게 다져서 넣었기 때문에 서양인들도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카코와 리우펑도 예선을 통과했어요. 그들은 각각 일본과 중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콘셉트를 내세웠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순수한 경쟁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어요. 딱 봐도 저희를 꼭 이기겠다는 집념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본선 1라운드의 주제는 전통 요리의 재현이었어요. 저희는 고민 끝에 불고기와 백김치를 준비했죠. 단순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사실 여기에는 깊은 전략이 있었어요. 불고기는 서양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식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전통적인 조리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백김치는 매운맛이 없어서 서양인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도 한국의 발효 문화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음식이고요. 유정이가 불고기 양념을 만드는 과정은 마치 연금술 같았어요. 배와 사과를 갈아 넣어 단맛을 내고 거기에 양파, 대파, 마늘의 삼형제를 더하고 간장의 짠맛과 참기름의 고소함으로 맛의 균형을 맞췄죠. 고기는 최상급 찹스테이크를 골랐고 결을 따라 얇게 썰어서 양념이 골고루 배게 했어요. 백김치는 더욱 특별했어요. 유정이의 할머니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비법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백김치는 한국에서 흔히 불리는 백김치가 아니라 김치를 물에 헹궈서 배즙에 일정 시간 동안 담궈놓고 양념을 추가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무채를 넣을 때 배의 단맛과 무의 시원한 맛이 조화를 이루도록 비율을 맞추는 시기였습니다. 반면 미카코와 리우펑은 이상한 선택을 했어요. 둘이 합작해서 스시 딤섬이라는 이름의 퓨전 요리를 만들겠다고 거죠. 스시의 생선과 딤섬의 만두피를 결합한다는 아이디어였는데 문제는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누구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생선은 스시 스타일로, 만두피는 딤섬 스타일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요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심사위원들은 저희 불고기와 백김치 조합에 극찬을 쏟아냈어요. 특히 프랑스 출신의 심사위원은 프렌치 코스 요리처럼 메인과 사이드의 밸런스가 완벽하다고 평가했고, 이탈리아 출신 심사위원은 발효식품의 깊이가 파마산 치즈나 프로슈토 못지않다고 말했죠. 반면 미카코와 리우펑의 스시 딤섬은 최저점을 받았어요. 생선의 비린맛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두피는 너무 두꺼워서 식감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평가였죠. 게다가 소스도 간이 너무 세서 재료 본연의 맛을 완전히 가려버렸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때 심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정이가 음식을 만들 땐 반드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화는 한식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줬죠. 결국 유정이가 강조했던 조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저희 팀은 좋은 결과를, 이걸 놓친 미카코와 리우펑은 최저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고 한식이 괜히 지금처럼 잘 나가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이 아니었던 거죠. 2차 라운드는 퀵 챌린지였어요. 주최 측이 제공하는 제한된 재료로 30분 안에 요리를 완성해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주어진 재료들을 보자마자 유정이와 저는 닭볶음탕을 떠올렸어요. 고추장도 있었고 닭고기도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재료를 가져와서 어떻게 만들지 의논을 하던 도중이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가져온 닭고기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재료 상자에 있던 고추장은 어느새 간장으로 바뀌어 있었고요. 저는 계획된 일이 어긋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는 새하얘져만 갔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남은 재료를 보니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생각나지도 않았죠. 하지만 유정이의 대처가 정말 대단했어요. 남은 재료들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소고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장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소불고기를 만들 수 있고 이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정이는 소고기를 얇게 썰면서 저에게 당근과 양파를 채 썰어달라고 했어요. 마늘은 편으로 썰어 기름에 볶아 향을 내고 간장 양념에는 설탕 대신 배즙을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살렸죠. 시간이 조금 남아서 된장찌개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 신의 한 수였어요. 저희 차례가 되자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한 소불고기를 빤히 쳐다봤어요. 혹시나 혹평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하면서 긴장한 상태였죠.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맛을 보더니 감탄을 하더군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깊은 맛이 나다니 놀랍다는 평가였죠. 특히 된장찌개는 마치 프랑스의 브이오베처럼 깊은 감칠맛이 있다는 극찬을 받았어요. 반면 미카코와 리우펑은 이번에도 실수를 저질렀어요. 미카코는 스시를 만들려고 했지만 신선한 생선이 없어서 난관에 부딪혔고
리우펑은 중화풍 볶음밥을 시도했지만 웍이 없어서 제대로 된 맛을 내지 못했거든요. 결국 둘 다 평범한 맛의 요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라운드가 끝난 후 저는 우연히 주방 뒤에서 미카코와 리우펑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알고 보니 2라운드 때 리우펑이 몰래 닭고기를 숨겼었고 미카코가 고추장을 간장으로 바꿔치기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결승전에서는 반드시 저희를 이기겠다며 또 다른 방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나와 유정이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유정이는 제 말을 듣고도 의외로 침착했어요. 실력으로 이기면 되니까 그들의 방해에 신경 쓰지 말자고 했죠. 오히려 저희는 결승전 준비에 더 집중했어요. 결승전의 주제가 창의와 전통의 융합이었기에 이번에야말로 한식의 진정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고추장 베이스의 라자냐와 막걸리 크림푸딩이라는 파격적인 메뉴를 준비했어요. 라자냐는 제 아이디어였는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 요리에 한국의 맛을 입히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을 베샤멜 소스에 섞어 층층이 쌓아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 대신 체다 치즈를 사용해 감칠맛을 더했어요. 특히 유정이가 제안한 막걸리 크림푸딩은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의 은은한 단맛과 발효향을 서양의 디저트에 접목한 거죠. 막걸리를 크림과 함께 끓여 농축시키고 거기에 젤라틴을 넣어 푸딩으로 만들었어요. 토핑으로는 한국의 전통 과자인 약과를 잘게 부숴 올렸는데 이게 바삭한 식감을 더해주면서 동시에 비주얼도 살려주더군요. 미카코는 이번에도 스시를 선보였지만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스시 위에 프랑스 푸아그라를 올리고 이탈리안 트러플을 가미하는 등 여러 나라의 고급 식재료를 한꺼번에 사용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료들이 서로의 맛을 망치는 결과를 낳았어요. 심사위원들은 이런 고가 재료로 어떻게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냐고 재료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혹평했습니다. 리우펑의 실수는 더 심각했어요. 그는 중국 전통 디저트인 월병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겠다며 초콜릿과 캐러멜을 넣어 만들었는데 달기만 하고 아무런 특색이 없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그냥 시중에서 파는 초콜릿 과자 같다고 평했어요. 반면 저희 요리는 심사위원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어요. 고추장 라자냐는 동서양의 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혁신적인 요리라는 평가를 받았고 막걸리 크림푸딩은 한국의 전통술의 특징을 디저트로 승화시킨 예술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죠. 특히 프랑스 출신 심사위원은 저희의 디저트를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프랑스에서 배운 디저트의 개념을 단 한 숟가락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탈리아 심사위원도 이제는 한식이 더 이상 아시아의 음식이 아닌 세계의 음식이 되었다고 극찬했죠. 그렇게 저희는 최고 득점을 받았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유정이는 기자들 앞에서 멋진 소감을 전했어요. 한식은 경쟁의 대상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어요. 실제로 저희 요리를 맛본 사람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하나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방 조리대에서 일하던 보조 심사위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였죠. 심사위원들은 즉시 CCTV 확인에 들어갔어요. 주방 곳곳에 설치된 10대의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거든요. 영상을 돌려보던 심사위원들은 깜짝 놀라는 반응이었어요. 심사위원장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어요. 주방 CCTV를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장면이 발견됐다는 거였죠. 미카코와 리우펑이 2차 라운드에서 저희의 재료를 조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닭고기를 숨기고 고추장을 간장으로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죠. 유정이는 즉시 두 사람을 불러냈어요. 평소에 온화한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한마디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미카코가 먼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어때서? 우리 덕분에 점수 높게 받으면 된 거 아냐? 리우펑도 가세했죠. 그래, 이런 시시한 대회 가지고 뭘 그렇게 진지해? 유정이는 그 말에 딱 한마디로 제압했어요. 자격지심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정말 추해 보여.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행동하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끝까지 나를 못 따라잡을 거야. 정말 한심해서 못 봐주겠다. 그때였어요. 심사위원장은 저와 라이언, 그리고 미카코와 리우펑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평소에 온화한 표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엄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마주했죠. CCTV 확인 결과 두 분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재료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다른 팀의 준비 과정을 방해한 정황이 모두 찍혀 있네요. 순간 미카코와 리우펑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두 사람 모두 성적이 너무 낮고 출석률이 안 좋아서 학사 경고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었고, 여기서 더 일이 커지면 정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카코는 매번 자신의 할아버지 식당에서 일하면 된다고 자랑을 해댔는데, 이런 식이면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는 게 당연했죠. 이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리우펑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하지만 심사위원장은 단호했어요. 대회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해당 내용이 소속 대학에 정식으로 보고됩니다. 이미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고 내일 아침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미카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더군요. 잠깐만요.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선 고의적인 방해 행위예요. 학교의 명예에도 관련된 문제라 봅니다. 이만 물러가 주시죠. 미카코와 리우펑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부정행위는 결국 들통났고, 이는 그들의 학업과 장래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미카코와 리우펑이 학기 말까지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 덕분에 한식의 진정한 가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캠퍼스에서는 저희 한식 팝업을 기다리는 긴 줄이 생길 정도가 됐거든요. 얼마 전에 저와 유정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레스토랑으로부터 한식 메뉴의 컨설팅 제안도 받았어요. 한식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한식 요리를 더 배우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맛있는 한식 요리나 레시피가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